현재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그리고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시가 바쁘게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항상 말이 많은 중동은 물론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도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도 엄청난 화약고로 변모하는 중이죠. 이전 영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엔 이 두 국가의 군사력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전력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군사적 척도부터 살펴봅시다. 인구수 러시아 1억 4천만 명, 우크라이나 4,400만 명. 전쟁 가용 인구수 러시아 4,500만 명, 우크라이나 1,600만 명. 노동력 러시아 7천만, 우크라이나 1,800만. 국내 총생산 러시아 1,700조 원, 우크라이나 180조 원. 국방비 러시아 50조 원, 우크라이나 11조 원. 석유 생산량 러시아 하루 1,076만 배럴, 우크라이나 하루 3만 배럴. 석유 소비량 러시아 하루 322만 배럴, 우크라이나 하루 32만 배럴. 석유 저장량 러시아 800억 배럴, 우크라이나 4억 배럴. 해상 수송선 러시아 2,739척, 우크라이나 408척. 항구 러시아 8개, 우크라이나 6개. 공항 러시아 1218개, 우크라이나 187개. 너무 당연하게도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수와 압도적으로 넓은 면적,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자원들이 우크라이나를 주눅들게 만드는데요. 실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석유와 같은 자원으로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우크라이나의 300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도 충분한 기름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집니다. 당연히 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도 부족한 시점이 금방 찾아오겠죠. 그래도 두 국가 모두 석유 저장량 자체는 많은 편인데요. 단기간의 전시 상황에는 두 국가 모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병력수 러시아 101만 4천 명, 우크라이나 25만 5천 명. 예비군 러시아 200만 명, 우크라이나 90만 명. 두 국가 모두 상당히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병력이 확연하게 많습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인구수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러시아의 모든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집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국경이 매우 넓고 신경 써야 하는 지역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17만 5천 명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모인다는 사실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러시아 13,000대, 우크라이나 2,430대. 장갑차 러시아 27,100대, 우크라이나 11,435대. 자주포 러시아 6,540문, 우크라이나 785문. 견인포 러시아 4,465문, 우크라이나 2,040문. 다연장 로켓포 러시아 3,860문, 우크라이나 550문. 육상 전력 역시 엄청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양적 차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러시아는 전통적인 육군 강국이죠. 최근에는 T-14 아르마타 전차를 내놓으며 자신의 전차 기술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의 전차들은 소련 시절부터 사용해온 전차가 대부분입니다. T-80이나 T-72와 같은 구소련 시대의 전차를 운용하죠. 당연히 소련이 해체된 이후 제대로 된 전차 업그레이드를 하지도 못했고 차세대 전차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전차에서만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장갑차도 BMP 시리즈를 운용하는데 이것 역시 과거 소련 시절부터 갖고 있던 장비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장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러시아에 BMP-3를 도입하려 했지만 관계가 틀어지며 사업이 물 건너갔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전차들을 마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러시아로부터 전차 부품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포를 서구 유럽이 사용하는 120mm 주포로 바꾸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도 과거 소련의 전차 설계국인 하리코프 모로조프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어 어느 정도 개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T-84라는 전차를 내놓으며 실전에도 배치했죠. 다만 지난번 발생한 분쟁에서 그나마 남은 희망도 약해졌는데요. 러시아제 전차와 우크라이나 전차의 전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진 않았으며 교환비는 1대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물량 싸움으로 이어지지만 러시아에게 물량으로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때는 T-14 등 러시아의 첨단 전차가 투입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이런 전차들도 투입되면 또 결과가 달라지겠죠. 우크라이나는 기갑뿐만 아니라 포 전력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항공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항공기수 러시아 4,144기, 우크라이나 285기. 전투기 러시아 789기, 우크라이나 42기. 공격기 러시아 742기, 우크라이나 25기. 수송기 러시아 429기, 우크라이나 31기. 조기경보기 및 정찰기 러시아 130기, 우크라이나 5기. 공중급유기 러시아 19기, 우크라이나 미보유. 헬리콥터 러시아 1540기, 우크라이나 111기. 공격 헬기 러시아 538기, 우크라이나 34기. 항공 전력은 무려 육상 전력보다도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항공 장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경기 악화로 많은 자금을 국방비에 투자할 수 없게 되자 퇴역하는 항공기를 대체하기 힘들어졌고 잦은 내전으로 전력도 많이 소모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공군은 러시아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수호이 27과 미그 29 등의 전투기가 42기에 불과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엄청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수호이 35라는 전폭기만 100기 가까이 배치되어 있으며 수호이 57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도 현재 2기를 생산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생산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기종인 수호이 27만 20기가 있고 수호이 27의 파생형은 무려 80기나 보유 중이며 미그 29 시리즈도 120기가 넘는 상태이죠. 전쟁에서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중급유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작전 시간과 범위를 늘려주는 특성상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중급유기가 한 기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19기나 보유하고 있죠. 하늘의 레이더 기지인 조기 경보기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한 기도 없는 반면 러시아는 10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눈앞이 캄캄한 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공권을 다 부수고 후방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도 러시아는 1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니 항공 전력에 있어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해상 전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총 함정수 러시아 603척, 우크라이나 25척. 함정 총 배수량 러시아 121만 6,547톤, 우크라이나 13,170톤. 항공모함 러시아 1척, 우크라이나 미보유. 구축함 러시아 15척, 우크라이나 미보유. 호위함 러시아 11척, 우크라이나 1척. 초계함 러시아 85척, 우크라이나 미보유. 잠수함 러시아 64척, 우크라이나 미보유. 경비정 러시아 55척, 우크라이나 11척. 소해함 러시아 48척, 우크라이나 1척. 해군 역시 육군이나 공군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군은 연안 해군에 불과하지만 러시아는 대양 해군에 속하는데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를 휘저는 강력한 러시아 해군은 흑해에서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약한 우크라이나 해군이 상대할 수 없죠. 해군의 규모를 나타내는 총 배수량은 러시아가 100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3,510톤급인 크리박 호위함이 가장 큰 함정인데요. 과거 소련이 붕괴하며 12,000톤에 달하는 슬라바급 순양함을 넘겨받았지만 미완성 함정이 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했습니다. 그에 반해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이용해 함재기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프급 미사일 순양함을 비롯한 강력한 함정을 다수 운용하고 있죠. 물론 두 국가가 맞붙으면 러시아 해군은 제 힘을 내지 못할 텐데요. 대부분의 전력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흑해가 아닌 대양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대양에서 흑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지브롤터 해협이나 이집트의 운하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지중해는 나토 국가들의 앞마당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중해를 뚫었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 역시 나토 국가인 터키의 해협입니다. 다만 흑해 함대에도 러시아의 슬라바급 순양함이나 카신급 구축함, 크리바급 호위함 등 다수의 전투함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규모로도 우크라이나의 해군 전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국가의 육해공 전력을 비교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내세울 것은 육군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가 맞붙게 되면 육상 전력이 공평하게 맞붙진 않을 것입니다. 공군과 해군이 먼저 투입되어 지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시작할 텐데요. 많은 미사일 전력은 우크라이나군의 병참 시설부터 부술 것입니다. 이후
러시아의 육상 전력이 우크라이나로 진입하겠죠.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으로 나토나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 전문가인 로버트 리 박사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많이 동원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아마 30-40분이면 우크라이나 동부군이 초토화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하루가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기야 우크라이나의 분다노프 장군은 서방국에 직접적인 도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도 희망은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고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진 땅이 단단하게 얼어 러시아의 기갑전력이 이동하기 용이하지만 3월 말부터 얼음이 녹으며 온통 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우크라이나가 게릴라전을 감행한다면 러시아도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게다가 미국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다양한 미제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방향이든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